오늘 다름 아닌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가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에요. 네. 그래도 이제 뭐 범정부 위기 대응단 뭐 발표도 하고 괜찮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자세한 얘기를 좀 짚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일, 새마을금고가 뭐가 어떻게 구조가 돼 있는지부터 좀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겠어요? 이제 그냥 예전에 과거에 이제 계모임 비슷한 거죠. 계모임이요. 출자를 통해서 주민들 그 한 지역에 경제 주체들의 출자를 통해서 금고를 설립을 하고 그 금고가 이제 새마을금고라는 타이틀을 달고요. 지금은 금고 중앙회가 있고 그 금고 중앙회에서 어느 정도 관리 감독은 받고 있지만 사실 개별 주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앙회는 이제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타 금융기관과는 다르게 금감원이나 어떤 그 소속 자체가 아예 좀 다른 부분들이 특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했던 것보다는 사실 이 금융시장, 자본시장에서 종사하는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존재이죠. 왜냐하면 기본적인 데이터 가공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열외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뉴스가 나올 때 저희 또한 데이터를 구하기가 쉽지 않고 저도 최근에 이제 뭐 사적인 얘기입니다만 문자나 전화가 와서 금고에 예적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비단 자본시장뿐만 아니라 범정부적인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슈라는 거를 체감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은행이나 저축은행과 달리 네. 각각의 법인이 독립채산제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개별 연합체를 구성해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은행 베이스의 금융지주에서는 이 은행이나 A라는 지점의 은행이나 B 지역의 다른 같은 은행을 가더라도 동일한 것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새마을금고의 타이틀을 달고 있는 것이지 이 지역의 새마을금고와 타 지역의 새마을금고가 동일한 주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다른, 물론 네트워킹을 같이 쓰거나 이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같은 주체로서 어떤 것들을 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내가 출자를 하고 가입되어 있는 금고와 다른 사람이 가입되는 금고는 엄연히 다른 존재일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 불편함들을 해소하기 위한 금고의 노력들이 지금의 체제로 와 있는데, 이번에 보시게 되면 남양주 쪽에 금고가 부도가 났잖아요. 네. 부도가 났을 때 합병을 시키는 모습들이 사실 조금은 사뭇 다르죠. 왜냐하면 은행은 한 지점이 부도 났다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없죠. 네, 근데 여기는 금고에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이 이 상호금융권의 좀 차별적인 모습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많은 분들이 혼선이 있고 불안감이 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마을금고의 지점이 네. 부도가 났다, 폐업했다 네. 이러니까 그거를 이제 앞뒤 생각을 안 하고 들으면 네. 새마을금고가 다 위험하다 이렇게 이제 오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래도 아무래도 새마을금고 하면 좀 안정적인 서민금융 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남양주는 왜 폐업이 된 건가요? 네. 일단 먼저 그에 앞서서 행정안전부 차관께서 여기 연합뉴스 빌딩 근처에 새마을금고를 가셨더라고요. 아, 네. 네, 가셔서 가입을 하시고 안전하다. 그 고객들이 뭐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줄을 서셔가지고 해약을 신청하겠다. 우리 안전하냐. 뭐 보장을 해달라, 보증을 서달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안심을 시키는데요. 워낙에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많이 해소가 되었고 뉴스가 광범위하게 확산이 되다 보니까 우려는 상당히 크지만 이 우려가 실제적으로 와닿는 것과 공포감은 좀 다르게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부도가 난 부분은 결국에 부동산 관련된 대출의 문제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워낙 좀 깊숙하다 보니까 하나하나씩 좀 짚고 넘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 부동산 PF 문제도 있고요. 책임 준공형, 관리형 토지 신탁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 그냥 부동산 대출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짚고 갈 필요가 있는데 큰 틀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급냉을 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자산 건전성도 훼손이 되었고 신규 사업장의 사업성이 악화가 되면서
일시적이라고 신용평가사들은 진단하고 있거든요. 기성과 현금 흐름의 매칭이 안 되어서. 근데 이게 일시적인지 아닌지는 사실 시간이 지나가 봐야 알 수 있는 문제도 분명히 내재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가 아까 얘기하신 부동산이라면은 네. 부동산 경기가 돌아서지 않으면 네. 이 문제는 안 없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빌려준 돈 못 받아서 문제다 이런 건데 네. 그렇게 됐는데 정부가 예를 들어서 뭐 그 지금 새마을금고에 관련된 거를 보장한다고 하는데 영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언젠가는 경기가 좋아지거나 부동산이 좋아져서 우리가 더 이상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아질 때까지만 이런 거 같은데 네. 우리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러면 이게 일시적일 수 있는 건지 네. 아니면 새마을금고라는 곳에서 나간 부동산 대출의 건전성이 일반적인 1금융권보다는 조금 더 안 좋은 건지 이런 네. 거에 대한 혹시 의견은 혹시 어떠세요? 아까 그 남양주 지점 참 뭐 그 거기 고객님들과 출자 조합원들 분께 어떤 뭐 제가 조심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이미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 새마을금고의 그 금융 관리 감독 체계에 있어서 행안부 소속이다 보니까 그렇죠. 비금융 전문가들에 대한 부분들 아무래도 저금리 속에서 폭발적인 대출 증가세 네. 그리고 유동성의 공급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타 금융권보다는 좀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지고 뉴스를 확인해 본 결과 직원의 그런 대출 자산에 대한 부분들 담보 대출이 나가면 어떤 대출 물건이 있을 텐데요. 그에 대한 좀 지속적인 모니터링 역시나 좀 많이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금고 하나의 그 금고에 있어서 이 부분도 영업도 필요하고 수신도 필요한 것도 영업인데 그 지역의 네트워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금고가 견딜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이른바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네. 하죠.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면서 리스크가 매우 매트릭스 조직화되게 좀 견고하게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는 한 600억 원의 분양 관련된 부분들이 대출이 되었지만 아무래도 수분양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고 관리 감독이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현금 흐름과 이 대출이 과연 원래 나가도 되는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고 하면은 어느 것 하나 이렇게 좀 충족을 하고 진행이 되었어야 되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증권사나 시공사들의 신용 공여, 그러니까 채무 보증, 매입 확약, 매입 보장, 뭐 채무 인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보증의 형태들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들어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지금 7개 분기 연속 속에 그러니까 증권사와 시공사가 합쳐서 신용 공여를 한 부분이 40조 원에서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말인즉슨 결국에 이자가 쌓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이제 아니라 없어지고 엑시트를 못 하고 있다라는 진행을 거죠. 하면 줄어야 네. 되는데. 그렇죠. 21년도에서부터 급격하게 늘어서 22년 1, 2분기에 피크를 찍고 이게 부동산 경기가 꺾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은 이것도 좀 빠져야 되는데요. 그렇죠. 증권사나 시공사가 지금 그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은 기존 주택 시장에 오늘도 뭐 부동산원 데이터로는 2주 연속 전국 주택 가격이 보합세다라고 했지만 이는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의 반등으로 견인했던 것이고 여전히 타 비수도권은 부동산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 신규 수요자들이 전혀 신규 분양 시장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공동주택이 아닌 비주택에 관련된 사업들 그리고 뭐 이번 새마을금고도 엮여 있는 책임 준공형, 책준형, 관리형 토지 신탁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에는 그 물량이 뭔가 되고 나서 좀 진행이 되고 나면 이게 엑시트가 되면 탁 없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즉 신규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신규 사업장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돈이
돌아야 되는데 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고금리가 나타났고 이번에 SVB나 퍼스트 리퍼블릭 사태처럼 어떠한 금융시장의 안정을 해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나타났을 때 굉장히 두려운 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디지털 뱅크런처럼 소식이 확산되면은 이 여신과 수신의 매칭이 안 되었을 때 결국 유동성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부분들이 중첩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청자분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선분양을 하니까 네. 사업을 할 때 선분양을 해서 분양 대금이 들어오면 분양이 잘 돼서 분양 대금이 들어오면 그걸로 공사도 하고 그리고 완공이 되면 네. 그때 이제 대출 받은 거를 다 갚는 거죠. 네. 잔금으로. 네. 이게 이제 그런 구조로 대출을 받아놨는데 사실 이제 제가 여기서 의아스러운 건 뭐냐면 이제 사고가 난 거잖아요. 어딘가에서 새마을금고 어딘가에서 네. 600억 말씀하신. 그럼 보통은 금융기관은 최종적으로 대출에 부담이 있는 거고 보통은 중간에 이거를 말씀하신 건설사나 증권사가 보증해주는 신용 보강해주는 주체가 건설사, 증권사, 신탁사 네. 여러 개가 있고 그들이 이걸 못 갚아줬을 때 최종 대출이 부도 처리가 되는 건데 네.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갔길래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냐. 네. 이게 새마을금고 시행사 역할 비슷하게 한 거 아니에요? 책임 신탁 자기가 해가지고. 새마을금고는 대주단의 역할을 그렇죠. 했고요. 보통은 이제 시행과 시공을 분리해야 된다. 네. IMF 이후에 그게 이제 철칙인데 지역 지방으로 가게 되면은 사실 시행과 시공의 구분이 좀 미흡한 희미한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시공사가 하고 이 책임 준공형 관리형 토지 신탁 신탁사를 시행사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렇죠. 관리만 시키는 신탁사를 끼워 넣는 거죠. 그러니까요. 끼워 놓고 너네가 시행사야. 우리는 시공만 할게 했는데 책준이라고 하는 것은 신탁사가 시공사, 건설사가 짓다가 뭔가 뭐 이른바 나자빠지는 경우가 생기면은 신탁사가 이제 들어와서 6개월 이내에 책임지고 준공을 시켜주겠다라는 것인데 부동산 호황기에만 이걸 해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실 모르는 거예요. 특히나 작년 가을이죠. 우리가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야라고 했었잖아요. 레고는 항상 즐거운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금융시장에 스트레스를 주는 존재일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와 비슷한 건데 왜 그러냐. 강원도가 우리 모태라고 생각을 못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원도가 발행했다고 믿고 채권을 샀는데 네. 강원도가 보증을 사실은 한 아니었던 거니까.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때.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던 주체가 아내라고 생각하는 걸 네.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렇지. 이거는 이제 1차적으로 시공사가 못하는 건 가능하고 말씀하신 대로 신용 보강의 형태로 신탁사와 대주단이 이렇게 들어와서 다 위험을 분산시킨 것인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어느 것 하나 믿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고 관련 토지 신탁일 수도 있고요. 어떤 다른 부동산 건설업 대출로 나갈 수도 있고요. 지금 연체율이 이미 관리형 토지 신탁에서는 지금 6%라고 하고 부동산 대출에 대한 부분은 새마을금고 56조 원인데 연체 대출이 5.2조 원이라고 하니까 10%에 10%쯤 되네요. 네. 근접하고 네. 있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만큼 높아지니까 뭔가 지금 트리거들이 하나씩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같이 끌어오르다가 같이 올라오는 양상이고 SBB 사태처럼 한 번에 인출을 많이 하게 되면은 위험하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 불안감에 좀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불안하지 않게 해주겠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해서 예금자 보호 5천만 원까지 해준다. 그리고 2011년이죠. 12년 전에 또 해지한 것을 비과세 혜택을 줄 테니까 다시 재예치를 하라. 이 제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재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할 정도로 상당히 불안감이 좀 고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새마을금고의 그 건설 관련된 대출 PF가 어디 나갔나를 보니까 그게 이제 정확하게 집계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독립재산제로 그렇죠. 있고 그래서 각각의 재무제표를 다 따로 봐서 합쳐야 그렇지. 된다 이러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업계에서 추산하기로는 한 신평사가 전에 이제 한 뭐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걸로는 10위권 안에 건설사는 없다. 네. 그리고 대부분 10위권 밖에 중소형사가 많고 심지어 500위권 밖에 있는 네. 아주 작은 것도 맞아요. 비중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새마을금고 대출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는 이미 그 건설사들한테는 문제가 생겼고 네. 또한 중간에 신탁사들한테도 우리가 우려했던 문제가 실제 발생을 하고 있어서 신용 보강했던 주체들이 신용 보강을 못 해주고 있는, 책임을 못 져주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네. 결국에는 이건 새마을금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 건설사들과 신탁사들에 대해서 오히려 먼저 걱정을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것도 맞는데 남양주권은 그러니까 새마을금고에서 그 조합에서 신탁 역할까지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탁사 따로 없죠, 그거는. 명목상 신탁사만 있는 거고 네. 우리가 아는 큰 신탁사가 있는 게 아니라 새마을금고가 내가 약간 이제 내가 돈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나한테 약간 더 페이버를 줘 이렇게 됐던 거 아닌가요? 그래서 건설사도 자기가 소싱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거의 시행사 비슷하게 개발 사업처럼 돼서 그래서 먼저 맞은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저도 뭐 그 금고만을 바라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구조상으로는 그 시공사에 대출을 해준 개념으로 알고 있고요. 시공사에 네. 대출을 해주긴 했는데 네. 대신 그거를 시공사가 공사를 못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거 아니었나요?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그런 시공까지 못하게 되면 한다라는 거는 신탁사의 역할이고요. 새로 구해오든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말씀 주신 네. 이제 책준형 관리형 토지 신탁은 비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닌 부동산을 10위권 1군 건설사를 제외한 좀 메이저가 아닌 건설사들이 할 때 많이들 쓰는 이 신탁 체계거든요. 그러니까 100위권 이내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은 500위권 이내 건설사를 많이 하는데 사실 금리가 올라가면서 사업체의 부도율을 봤을 때 건설업이 먼저 올라갔었거든요. 네. 이거는 고금리의 직격탄을 맞았고 부동산 경기가 급냉을 하면서 어떤 자금 사정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리스크 테이킹이 신탁사로 가는 동시에 새마을금고는 사실 규모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렇죠. 금고나 이 상호금융권은. 그러니까 한 경제 주체, 한 상호금융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공동 대주단을 형성을 해요. 나 얼마, 너 얼마, 쟤 얼마 이렇게 모아서 하나 가는데 그러니까 여러 명이 가면은 안전할 것 같지만 지금처럼 여기도 위험하고 저기 분양 사업장도 위험하고 얘도 위험할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리스크가 같이 다 불거지는 거예요. 여기도 위험하면은 여기가 위험한데 하나, 둘, 셋, 넷, 5개가 공동 대주단이면 이 5개 공동 대주단이 다 직격탄을 맞는 거고요. 근데 얘만 위험할까요? 사실 분양 안 되는 건 다 그렇죠. 비슷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B 현장도 위험하면은 공동 대주단은 여기서 1에서 5였다면 6에서 10이면 좋은데 어떤 금고나 상호금융권은 A도 하고 B도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비슷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중첩이 되면서 굉장히 좀 위험성이 올라가는 상황이고 아까 신용 공여도 말씀드렸지만 뭐 PF 사업장에서 PF ABCP 전단체 관련된 잔액 또한 작년 3, 4분기에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났다라는 건 차환이 어느 정도 됐지만 이게 2020년, 21년도에 급증을 한 이후에 줄지 않고 있다라는 점은 아까 신용 공유와도 굉장히 비슷하게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근본적으로는 결국은 분양가를 많이 낮춰가지고 네. 누군가가 손해를 어쩔 수 없이 보고 이 대출을 싸게라도 팔아서 해결하는 게 원래는 근본적인 방법일 텐데 네. 지금 현재 일단 정책이 나오거나 하는 방향으로 보면은 그렇게까지 자산 가격을 많이 빠뜨리면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약간 연착륙을 시도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될 만한 규모냐 아니냐가 조금 궁금한데 네. 혹시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정부의 정책은 제가 오늘도 들고 왔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이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문이 제일 보면은 중요한 거죠. 냈습니까? 나오는데 공식적으로. 수출 1번이고요. 맞아요. 2번은 리스크 관리라. 네. 리스크 관리에서 핵심은 결국에 부동산 PF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네. 가계부채와. 네. 부동산 관련해서는 대출을 활성화시켜주면서 기존 주택 시장의 가격을 올리겠다가 아니라 기존 주택 시장의 거래량을 회복시키겠다. 근데 진짜 죄송한데 네. 건설에는 더 오래 했고 저도 잠깐 네. 했지만
가격이 오르는 기대가 없는데 거래량이 활성화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맞아요. 그렇죠. 극히 네. 드물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가격이 급락을 했다가 조금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정부가 원하는 거는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을 컨트롤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네. 신규 사업장이 문제가 돼서 발목 잡는 걸 제일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주택 시장보다 이른바 신상이 더 비싸잖아요, 보통. 그렇죠. 요즘 워낙 공사비도 네. 오르고. 네. 그래서 지금 부동산 PF 현장에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저는 이제 채권이 주 베이스다 보니까 금리를 작년 상반기 제일 많이 물어봤고요. 금리가 급등할 때. 그렇죠. 그리고 급등하고 나서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좀 내려온 상황이 되니까 금리도 문제지만 결국에 얘기하는 거는 원자재, 건자재 가격과 네. 인건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사비가 많이 올랐죠. 그렇죠. 관리회계 기준으로 다이렉트 코스트인 거예요. 직접 비용 자체를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네. 결국에 분양가를 내리든 분양가를 올려서 팔아야 되는 부분이고 기존 주택이 떨어지면은 할인할 수밖에 없고 네. 정부에서는 그것까지 바라지는 않는 것 같으니까 기존 주택의 거래 가격을 조금은 올린 다음에 신규 사업장, 신규 분양장에 청약이 조금 몰리고 매력이 있게 상대적으로. 예. 그러니까 서울은 괜찮은데 네. 이제 문제는 서울은 대부분 재개발 정비 사업이다 보니까 네. PF 자금이 아니라 허그로 들어가다 네. 보니까 이거는 조금 무관하고 택지 개발이 대부분 이제 PF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아직 보시다시피 지방은 아직도 빨갛지가 않거든요. 그 주간 가격을 보게 아직 되면 하락하고 있죠. 계속 이 떨어지고 부분도 있지 계속, 않습니까? 네. 떨어지고 있으면 당연히 신규 사업장 거는 비싸 보이니까 기존으로 가죠. 네. 기존도 떨어지고 있으니까 금매만 잡으려고 할 것이고요. 그런 악순환이 있다 보니까 아직 시차를 생각하면은 한 6개월 이상은 더 걸리지 않을까? 그러면 하반기가 6개월이면 되긴 돼요. 정부가 원하는 건 전국적인 거래 활성화로 가격이 덜 떨어지게 하는 걸 바라는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얘기만 해도 사실 굉장히 긴 시간 얘기할 것 그렇죠. 같은데 근데 오늘의 제일 중요한 주제는 원인이 그렇죠. 그거긴 하니까. 근데 이제 네. 중요한 게 지금 오늘 행정안전부가 이제 불안을 잠재우겠다. 네.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범정부 위기대응단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좀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좀 안정이 될까요? 저희 뭐 좀 전에도 말씀 나누었지만 연준이나 미국 FDIC나 워낙 SBB 사태 때 우리가 목도를 했지 않습니까? 네. 장이 열리기 전에 무조건 해결해 놓는다. 네. 이러한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나 금융당국의 정책에 대해서 과거보다 신뢰도는 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믿을 정도는 아니고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줄 것 같고 지금 나오는 것들은 결국에 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를 해주고 재해지를 하면은 그리고 원래 상품의 조건을 유지를 시켜주겠다. 다시 들어오면. 네, 다시 들어오면.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네, 네.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이 자본시장, 시장 경제에서는 리스크 테이킹이라는 게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리스크를 보전해주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지니까 어느 정도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게 SBB나 퍼스트 리퍼블릭, 뭐 CS 사태 다 보았지만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여기까지는 될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이 어떤 리스크가 터질지 모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채권 시장 어제도 그랬고 지금 2주 전만 하더라도 종금 쪽에서 계속 채권을 샀거든요. 한 4천억 주간 단위로 5천억 정도. 근데 지금 3일 동안 약 2조 원을 팔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2조 원을 파니까 더 불안한 거죠. 그쵸. 팔아서 돈을 만들어 놓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그 뱅크런 나와서 돈 네. 줘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어제 미국 이제 연준의 의사록이 안 좋게 매파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금리도 오르는데 그렇죠. 거진 4%점 네, 우리 지금. 크레딧 네. 시장은 더 안 좋은 거죠. 그렇죠. 네. 이제 결국에 계속 매도 물량이 나오고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고 또 게다가 거기에서 또 일군 건설사에서 또 뭐 전면 재시공 뉴스까지 네. 나오다 보니까 하필 이때 네. 이 부동산하고 다 엮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부동산뿐만 아니라 단기 자금 시장, 채권 시장, 주식 시장, 실물 경제, 금융 시장 안 엮인 데가 없다 보니까 불안감이 굉장히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정부의 정책이 조금 더 촘촘하게 나와서 안정적으로 빨리 해줄 수 있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물가가 안정이 되어서 이렇게 금융시장의 타이트닝해진 부분들이 일정 부분 정상적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물가가 정상적이지 않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좀 예외적인 상황에서 누가 버틸 수 있느냐의 문제로 기결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5천만 원까지는 똑같이 이 예금보험공사랑 똑같다. 은행 원래 예금이랑 법이 똑같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여기도 새마을금고법 뭐 뭐가 이런 게 있어요.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좀 심리가 잠잠해지면서 더 이상 이렇게 채권 갖다 팔면서 현금 마련할 필요가 좀 줄어들까요? 사실 조금 아닐 가능성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금리가 더 오를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왜냐하면은요, 그 지금 중요한 부분은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매월 말에 지난달에 주택 건설에 관한 통계가 발표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분양 실적이 너무 안 좋아요. 분양을 감히 못하. 네, 지금 연유라 했을 때 조합원이나 이런 기타 빼고 순수 분양 물량만 추산을 해 보니까 한 8만 호 정도 나오는데 작년에 18만 호 정도 했거든요. 10만 호가 줄고요. 그리고 분양이 안 된다는 건 지금 미분양이 6.8만 호로 줄어들었지만 분양이 안 돼서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시작 자체를 못하는 네, 거죠. 그렇죠. 네. 분양을 해야 미분양이 생기는 건데 네. 분양 시작하면 공사를 중단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큰일 납니다. 그냥. 그 이전에는 인허가와 착공이 선행 지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인허가 대비 착공의 비율을 살펴보니까 5월 말 49%입니다. 근데 1분기 말이 61%였고요. 네. 2020년 말이 110%였어요. 그렇죠. 인허가다 착공을 빨리 했죠. 그러니까 네. 인허가만 받아놓고 착공 못하는 게 절반도 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문제는 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연관되어 있는 관련된 산업들은 다 그 영향력 하에 있다라고 보고 리스크 모니터링은 꾸준히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안 그래도 지금 금리가 튀었는데 크레딧이 더 스프레드가 벌어졌다. 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새마을금고 이슈가 조금 잠잠해진다고 하더라도 다른 네. 쪽에서 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의 크레딧 전망, 채권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중요한 얘기다, 금리도 참 저희 채권 애널리스트 무색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채는 네. 크레딧은 더 벌어지고 있는 스프레드가 네.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인즉슨 리스크가 프리미엄이 확대되고 네. 있다. 뭔가 안 좋다라고 있고요. 이 상호금융권뿐만 이금융권 되는데 결국에 부동산 화랑기 때 이런 새마을금고나 뭐 다른 기관뿐만 아니라 여전사들 수신 기능이 없는 카드사, 캐피탈사 있고요. 또 수신 기능이 있지만 고위험 상품을 취급하는 저축은행 그리고 이 금융권에 해당하는 보험사들 네. 이런 부분들이 다 엮여 있습니다. 그렇게 언제 어떻게 될지 알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져 있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비단 이것뿐만 아닐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염두에 두어야 되고 그래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문에 수출 얘기하면서 계속 이런 PF 대주단을 구성해서 자금 보충을 더하고 하겠다라는 것은 단기적인 리스크를 일시에 해소할 수는 없는데 중장기적인 구조로 만들어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어 시장에서 소화되게 하겠다는 네, 거죠. 결국은. 그게 정부의 지금 노력이고 그 얘기를 좀 공격적으로 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관리 가능하다. 그렇죠. 얘기하면서 네. 시간을 두고 해소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여건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노이즈는 일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걱정을 하면 끝이 없으니까 네. 오히려 또 이렇게 용감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레고랜드 때 네. 사태가 났을 때 채권 가격이 급락했지 않습니까? 네. 스프레드가 확 튀었었고 그때 용감하신 분들이 그중에 좀 우량한 채권 사셔가지고 단기에 또 돈을 버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크레딧은 어느 정도냐, 레고랜드 사태 때랑 오늘의 채권 시장은 어느 정도 수준의 차이가 있느냐. 네. 그리고 이번 사태도 결국에는 정부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채권을 좀 살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작년과 지금의 비슷한 점은 있지만 다른 근본적인 하나가 네. 그 당시는 물가가 안정적이지 않았고 그 가운데에서 유동성 위기가 대외라고 할까요? 비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통화당국의 주요 핵심 책무가
금융 안정과 물가 안정인데 네. 둘 다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물가는 어느 정도는 안정이 되고 있지만 확실하게 안정은 된 것 같지는 않으니까 물가 안정을 관망하는 국면에 있는 것이고요. 금융 안정은 이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릴 때에는 유동성 위기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작년에 레고랜드 사태였고요. 지금은 금리를 올리고 나서 유동성 위기보다는 크레딧 리스크가 불거지는 상황이다. 국면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나고 나면은 결국에 살아남은 자와 버티지 못해서 이제 꼬꾸라지는 자가 갈리게 되는데 결국에 이 터닝 포인트에서 가장 먼저 치고 나가는 것들은 채권 시장이기 때문에 채권의 입장에 있어서는 선별적으로 잘 담는다라면은 굉장히 지난해와 같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안전자산을 테이킹할 수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량채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회로 볼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또 우리가 짚어왔던 신탁사나 건설사나 여러 네. 리스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우량채를 선별해서 우리가 좀 보자라고 한다면 시점이나 네. 우량채를 선별하는 기준 같은 거를 조금 간단히 진짜 팁을 좀 주실 수 마지막으로. 있으실까요? 네. 일단 첫 번째 경제정책 방향문과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 추경을 안 하는 것을 거의 확정적이에요. 그럼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해지는 국고채는 굉장히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네. 금리 레벨은 사실 통화 정책과 물가에 따라서 등락은 있지만 금리의 긴축 정책을 더 장기간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한 퀘스천은 존재하나 거의 끝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채, 그러니까 공사채 또는 특수은행채와 같은 부분들은 굉장히 좀 어느 정도는 국고채에 준하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조금씩 사람들은 욕심을 내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높은 게 눈이 가죠, 당연히.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일시적으로 스프레드가 벌어진 것인지 업종이 진짜 안 좋아서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전조현상인지에 대한 부분을 각각의 투자자들만의 판단이 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얘기하는 부동산에 관련된 리스크가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업종들을 우량회사채라고 얘기하기에는 다소 좀 매력도가 떨어질 수 네.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는 주의가 있겠습니다. 필요하다. 네. 아, 저희가 긴 시간을 못 들여서 너무 아쉬운데요. 제가 진짜 1분만 더 여쭤볼게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올해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졌다라고 보는 의견에 대해서 짧게 네. 한번 의견 주시죠. 금리 인하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올해는 동결. 저희는 인상도 어렵고요. 인하도 어려우는 진퇴양난에 처해 있기 때문에 통화당국은 매파적인 스탠스와 금융 안정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입장을 같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냥 현재의 금리 레벨을 유지하는 3.5%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연준은 여전히 1회 금리 인상은 높게 보고 있지만 점도표는 2회거든요. 그런데 2회는 하긴 어려울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긴급하게 모셨는데 오셔서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좀 좋은 뉴스를 가지고 계속 만났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도 좋은 일도 있겠죠. 네. 네. 오늘 좋은 저녁 보내시기를 바라고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월 상상인증권 투자전략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